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새벽 5시 배달 오토바이를 세우고 치킨을 건네는 순간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 화재 현장에서 제가 구조했던 청년이었어요. 형님 은퇴하셨다며? 편하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30년 소방관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4년 2월이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저는 배달기사가 되었습니다. 5억 원을 날렸거든요. 퇴직금, 집 담보 대출, 자녀들 결혼자금까지 전부요. 1년도 안 되어 모두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선배 한 명, 벤츠 한 대, 그리고 나 금광 투자로 매달 큰돈 받아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김동현, 올해 60입니다. 지난 2월까지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소방서에 들어갔을 때가 27이었으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불 속에서 보낸 셈이죠. 2024년 2월 28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소방서에 도착했는데 동료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여 있더군요. 형님 들어오세요. 후배 하나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김동현 소방장님 30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실감났거든요. 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후배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젊은 후배 한 명이 꽃다발을 건네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야, 울지마. 형은 이제 편하게 쉬러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불속을 뛰어다녔던 동료들이었거든요. 소방서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김동현 소방장, 30년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같은 소방관이 있어서 우리 도시가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표창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평생 남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송회가 끝나고 로커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선배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동현아, 이제 정말 편하게 쉬어. 평생 불속만 뛰어다녔으니 이제 바다나 보면서 살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선배님, 그럴 생각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빨리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수진이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고생 많았어요. 수진이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 들어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거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와, 이게 다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가 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오늘만큼은 제대로 대접받아야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을 정말 오랜만에 여유롭게 즐겼습니다. 평소에는 언제 출동 벨이 울릴지 몰라서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더 이상 새벽에 출동하는 일도 없어.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여보가 출동할 때마다 무사히 돌아올까 걱정됐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계획 세워볼까요? 수진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은행 가서 퇴직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속초 쪽 부동산 알아보러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벌써 설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어요. 제가 정년퇴직하면 속초로 내려가서 작은 민박을 운영하자고요. 평생 도시에서 불과 씨름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여보, 속초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방 서너 개 정도로 민박 운영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응, 큰 욕심 안 부려. 손님 몇 팀만 받아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그리고 비수기에는 그냥 우리끼리 바다나 구경하면서 살면 되지. 제가 말하자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퇴직금 입금 확인하러 왔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네, 공무원 연금 일시금으로 입금되셨네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넘게 일한 대가가 그 숫자로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속초에 작은 집 하나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남을 거야.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안가 쪽은 비싸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은 집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나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통장 확인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왔어. 정말요? 얼마예요? 수진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오늘 저녁에 우리 외식할까?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보, 오랜만에 좋은데 가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격 때문에 망설였을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괜찮았어요. 퇴직금도 들어왔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 좀 살자. 제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잔을 들었고 저희는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준혁이랑 우진이한테도 알려야겠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큰아들 준혁이는 33, 둘째 우진이는 30이었어요. 둘 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도 조금씩 도움 줄 수 있을 거야. 결혼할 때 뭐라도 보태줘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일단 속초 집부터 알아보고 나머지는 그때 생각해요. 수진이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속초 부동산을 검색해 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들은 역시 비쌌지만 해안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들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보, 이거 보세요. 이 집 괜찮은데? 수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방 4개에 마당도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내일 부동산에 전화해서 볼 수 있는지 물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신이 나서 여러 집들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불 속을 뛰어다녔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위험했던 순간들, 살려낸 사람들, 함께했던 동료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상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듣는 모습을요. 수진이도 제 옆에 누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꿈 같죠?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정말 꿈 같아. 이제 우리 시간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평생 불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 바다를 봐야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단 몇 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평생 불 속에서 남을 구했던 제가 정작 욕심이라는 불 속에서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요. 퇴직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집 근처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체력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동현아, 너 아니야? 돌아보니 정우석 선배였어요. 같은 소방서에서 일했던 분인데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하셨죠. 그런데 선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운동복에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번쩍이더군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야, 너도 이제 퇴직했다며? 어떻게 지내?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속초 쪽으로 내려가서 민박할 생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민박? 그거 힘들어. 동현아,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은 요즘 뭐 하세요? 제가 물었죠. 나? 요즘 투자 좀 하고 있어.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다시 만났는데 선배 차 키가 벤츠 로고였습니다. 선배님 차 바꾸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응, 작년에. 선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동현아,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선배가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헬스장 근처 카페에 앉아서 선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현아, 나 솔직히 말할게. 요즘 한 달에 꽤 많이 벌어. 선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투자로요? 제가 물었죠. 응, 금광 투자. 금광이라는 단어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금광이요? 그게 뭔데요? 해외 금광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야. 금 시세가 계속 오르잖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는 거지. 선배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은행 앱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이게 내 통장이야.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매달 큰 금액이 골드브릿지 투자라는 곳에서 입금되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현아,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벌써 8개월째야. 한 번도 안 늦었어. 선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선배님, 금광 투자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금이 얼마나 안전한 자산인데?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값은 올라. 그리고 우리는 직접 금광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거라 중간 수수료도 없어. 선배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금값 상승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최소 투자금이 얼마예요? 제가 물었어요. 보통은 5천만 원부터인데 나는 처음에 3천부터 시작했어. 이자 받아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점점 늘렸지. 선배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투자하셨는데요? 나는 지금 7억 정도 넣어놨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아. 선배가 말하는 순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7억이라니 선배가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싶었어요. 선배님, 그 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시작했지. 그런데 이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받고 처가에서도 좀 빌렸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는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담보로 잡는 건. 동현아, 그게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8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오히려 명절 때는 보너스까지 줬다고 선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가 남아공이랑 칠레 금광이랑 직접 계약을 맺어서 중간 수수료가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현아, 우리 같이 소방관으로 고생했잖아. 너도 이제 퇴직했으니까 안정적으로 돈 좀 벌었으면 해서. 선배 말을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박도 좋지만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선배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대신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선배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속초 민박도 더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집에 도착해서 수진에게 선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우석 선배님 만났는데요. 응, 잘 지내시대? 네, 그런데 요즘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대요. 투자요? 무슨 투자? 수진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광 투자래요. 해외 금광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는 거래요. 금광이요? 그게 안전해요? 수진이 반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배님이 벌써 8개월째 하고 계신데요. 한 번도 문제 없었다고. 여보,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나도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일단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보고 결정하면 되지.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민방만으로는 수입이 불안정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그 투자 회사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래? 좋아. 내가 약속 잡아줄게. 선배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습니다.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였어요. 여보, 오늘 그 투자 회사 보러 간다며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일단 보기만 할 거야. 이상하면 안 하면 되지. 제가 대답했어요. 여보,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 많다잖아요. 수진이가 당부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선배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현아, 왔어? 가자. 선배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어가니 고층 빌딩이 나왔어요. 로비부터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천장이 높고 경비원도 정장을 입고 있더군요. 30층이야. 선배가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저는 긴장이 됐어요. 이런 고급 빌딩에 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30층에서 내리자 골드브릿지 투자라는 금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넓은 로비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벽에는 큰 모니터가 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우석 고객님이시죠? 윤재혁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여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컴퓨터 앞에서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해외 금광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VIP 상담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재혁입니다. 그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있었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제가 악수하며 인사했죠. 소방관으로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윤 대표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고급 소파에 앉자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향도 좋고 도자기 잔도 고급스러웠습니다. 김동현 고객님,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윤 대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평생 소방관으로만 일했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없으시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윤 대표는 리모컨으로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어요. 먼저 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0년간 금 시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었어요. 보시다시피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경제가 불안할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금 투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여러 금융 상품들이 나왔어요.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중간에 수수료가 많이 붙거든요. 저희는 다릅니다. 윤 대표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희는 남아공과 칠레의 금광과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서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죠. 화면에 해외 금광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굴착기들과 반짝이는 금덩이들,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월 평균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석 고객님도 벌써 8개월째 받고 계시죠. 윤 대표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고객분들의 수익 내역입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정말 많은 고객들 명단이 있었고 정우석 선배 이름도 보였어요. 김동현 고객님, 최소 투자금은 보통 3천만 원부터입니다.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대표님,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윤 대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줬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선배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때, 동현아? 괜찮지? 네, 생각보다 전문적이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지,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 선배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골드브릿지를 방문하고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수진이와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 투자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정우석 선배님이 8개월 동안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조심해요. 우리 퇴직금인데. 결국 저는 소액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천만 원만 해볼게요. 그 정도면 설사 잃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2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게 잘 되면 우리 속초 계획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민박 운영하면서도 부담이 덜하잖아요. 제가 설득했습니다. 골드브릿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동현 고객님, 결정하셨나요? 윤 대표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2천만 원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내일 오셔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다음 날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계약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됐어요. 고객님, 투자금은 언제 입금하시겠어요?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건물 1층 은행에서 2천만 원을 골드브릿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객님, 첫 번째 수익금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설렜습니다. 한 달 후면 정말 돈이 들어올까?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보고 15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어봤어요. 수진도 가끔 물어봤습니다.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드디어 15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통장을 확인했는데 아직 없었어요. 10시, 11시, 12시 계속 확인했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기였나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쯤 다시 확인했는데 있었습니다. 골드브릿지 투자 수익금 정말로 입금되어 있었어요. 여보, 들어왔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어요. 정말요?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정말 들어왔네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요.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정확히 1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들어왔어요. 여보, 또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세 번째 달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수진이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더 늘려볼까요? 여보, 처음에는 반대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올 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이 정도 받는다면 5천만 원으로 늘리면 더 많이 받겠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여보, 5천만 원으로 늘리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요. 수진이가 동의했어요. 골드브릿지에 연락해서 투자금을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입금했어요. 첫 번째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도 신이 났어요. 여보, 이제 속초 계획 더 여유롭게 세울 수 있겠네요. 그때부터 저희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가격을 덜 보게 됐고 가끔 좋은 고기도 사 먹었어요. 여보, 우리 오늘 한우 먹을까요? 큰아들 준혁이가 집에 왔을 때도 용돈을 더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응, 투자를 좀 하고 있어. 투자요? 무슨 투자요? 금광 투자야. 매달 수익이 들어와. 준혁이가 놀라워했어요.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아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투자도 하는 아버지가 된 거죠.
둘째 우진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5개월째 되었을 때 정우석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현아, 잘 되고 있지? 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내 말 듣길 잘했지. 선배님, 근데 골드브릿지에서 기존 고객들한테 특별 혜택이 있대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특별 혜택이요? 응, 투자금을 늘리면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늘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윤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현 고객님,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특별한 기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윤 대표 목소리가 신비로웠어요. 다음 날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어요. 고객님,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6개월 동안 저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대표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남아프리카에 신규 금광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예요. 화면에 광활한 금광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6개월 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물었어요. 투자금 대비 상당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이 있습니다.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얼마인데요? 3억 원부터 가능합니다. 3억 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5천만 원 투자하고 있는데 3억이라니. 대표님,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한데요. 고객님, 방법이 있습니다. 윤 대표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우량 고객분들을 위해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담보 대출,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객님 댁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협력 금융기관이 있어서 금리도 유리하게 해드립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큰 수익이라면 정말 6개월 후에 가능한 건가요? 고객님, 저희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적 있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기회는 이번 주까지만 유효합니다. 해외 계약 마감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 제한이 있다는 말에 조급해졌습니다. 고객님, 정우석 고객님도 이미 참여하셨어요.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우석 선배님이요? 네, 그분은 더 큰 금액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정말 잘 됐잖아요. 그날 밤 수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골드브릿지에서 특별한 기회를 제안했어요. 또 특별한 기회요? 수진이 불안해 보였어요. 남아공 신규 금광 프로젝트래요. 6개월 후에 큰 수익이 난대요. 여보,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최소 투자금이 3억이래요. 3억이요?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된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집을 담보로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6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요. 정우석 선배님도 이미 참여했대요. 그래도 집까지 담보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집인데. 며칠 동안 수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6개월만 참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우리 집 잃는 거예요. 잘못될 리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 됐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지금도 충분해요. 결국 저는 수진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1억 5천 정도 가능하겠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1억 5천, 아직 부족했습니다. 3억을 만들려면 더 필요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미친 결정을 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했어요.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수진이 모아둔 개인 적금도 몰래 해약했어요. 여보, 통장 어디 갔어요? 수진이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돈을 긁어 모아서 총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남은 것, 집 담보 대출, 적금, 보험, 자녀 결혼 자금까지 전부요.
골드브릿지에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5억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내일 오셔서 계약하시죠. 윤 대표가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원, 우리 가족의 모든 자산이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를 생각하면 설렜어요. 고객님, 첫 번째 수익금은 4개월 후부터 나옵니다.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4개월이요? 좀 기네요. 특별 프로젝트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으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혹시 뭐 하셨어요? 아니, 왜?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통장이 이상해요. 적금이 해약됐는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여보, 설마.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골드브릿지에 투자했어요. 5억이요? 어디서 5억을? 집 담보 대출 받고 적금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우리 집까지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6개월만 기다려요. 큰돈 벌 수 있어요. 여보, 만약 잘못되면 우리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될 리 없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잘 됐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미쳤어요. 아이들 결혼 자금까지요? 그날부터 수진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사과해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4개월 후면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수진도 인정할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억이면 얼마를 받을까? 6개월 후면 얼마가 될까? 그 돈이면 속초에 큰 민박도 차릴 수 있고 아이들 결혼 자금도 여유롭게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4개월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투자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원래 4개월 후부터 수익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했죠. 수진과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여보, 한 달만 더 기다려요. 제가 말해도 수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싸우셨어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제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뭔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15일이 왔습니다. 첫 번째 수익금이 들어올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전 10시, 11시, 12시 계속 확인했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3시쯤 골드브릿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골드브릿지 투자입니다. 직원이 받았어요. 김동현입니다. 오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잠시만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지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요? 언제쯤 들어오나요?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안심했어요. 시스템 문제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김동현입니다. 아직도 입금이 안 됐는데요. 고객님, 해외 쪽에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문제라고 하더군요. 정확히 언제 해결되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처리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눈치챘습니다. 여보, 돈 들어왔어요? 아직 좀 지연되고 있어. 지연이요? 얼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2주 정도? 2주요? 왜요? 시스템 문제래. 제가 대답했지만 수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골드브릿지입니다. 김동현입니다. 수익금 지급 관련해서요. 잠시만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없다고요? 그럼 윤재혁 대표님 좀 바꿔주세요. 대표님도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언제 통화할 수 있나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했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담당자가 없습니다. 대표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걸었어요. 하지만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만 계속 울렸어요. 여보, 이상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우석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골드브릿지 이자 들어왔어요? 선배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동현아, 나도 한 달째 안 들어와. 선배님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나도 계속 연락하는데 안 받아. 이게 무슨 일이죠? 모르겠어. 내일 같이 사무실 가보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밤새 뒤척였어요. 여보, 혹시 사귀면 어떡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일 확인해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배와 함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로 말이 없었어요. 둘 다 불안했거든요. 건물에 도착해서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골드브릿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색 간판이 사라져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유리문을 밀어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인테리어, 대형 모니터, 직원들, 책상,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 사무실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골드브릿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거기요? 일주일 전쯤 갑자기 이사 나갔어요. 일주일 전이요? 네, 밤사이에 사라졌더라고요. 아침에 왔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옆 사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배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동현아, 우리 당한 거야. 선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저는 그 순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드브릿지는 사기였고 저는 5억 원을 잃은 거였어요. 퇴직금, 집 담보 대출, 자녀 결혼자금, 모든 게 사라진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배님, 저 어떡해요? 5억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동현아, 선배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얼마나요? 10억. 선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말이 없어요? 여보, 사무실이 없어졌어.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없어졌다고요? 텅 비었어. 우리 당한 거야. 전화 너머로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사무실이 완전히 비었어요. 5억이 다 날아갔어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어떡해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대기실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골드브릿지 피해자분이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30명 정도, 총 피해액은 120억 원 정도입니다.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투자 사기는 회수율이 5%도 안 됩니다. 경찰관의 말에 절망했어요.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현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애원했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담보 대출은 연체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월 이자만 50만 원이 넘었는데 저희에게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준혁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준혁이가 왔어요.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네? 사기요? 5억을 잃었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고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 결혼 자금도 다 날렸어. 제가 말하자 준혁이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모르겠다. 준혁아, 저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우진이는 더 격하게 반응했어요. 아빠, 그럼 우리 집 없어지는 거예요? 우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은행에서 3개월 내로 갚으라고 했어. 3개월요? 1억 5천을 어떻게 갚아요? 자녀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각자 생활하기 바빠서요. 준혁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2주 후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90일 이내 미납 시 담보물 경매 진행합니다. 정말 집을 잃을 위기였어요. 여보, 일자리라도 구해야 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60세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0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국 배달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배달기사 모집, 나이 무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간단했습니다. 첫 출근 날 오토바이에 배달 박스를 달았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저씨, 처음이세요? 사장님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30년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루 번 돈은 10만 원 정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지만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수진도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치킨을 배달하러 갔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저를 알아봤어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몇 년 전 제가 화재에서 구조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형님 은퇴하셨다며? 편하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응, 요즘 이거 하고 있어.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배달 오토바이로 돌아와 헬멧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불 속에서 남의 생명을 구했는데 지금 저는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65세입니다.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부부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기가 미안하거든요. 수진과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에 거리가 생겼어요. 속초 민박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상상은 이제 할 수도 없어요. 대신 새벽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차가운 바람을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매일 밤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좋은 이야기를 믿은 것입니다. 은행 이자에 몇 배씩 주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처음 몇 달의 성공을 믿은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처음에 돈을 줍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죠. 저도 10개월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믿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내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특히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제가 수진이 말을 들었다면 적어도 집은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실천하지 못했어요. 5억을 한 곳에 전부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집은 마지막 보루예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것마저 걸었어요. 돌이켜보면 경고 신호는 많았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시간 제한을 두는 압박, 주변 사람 이용한 신뢰 구축, 화려한 사무실, 모두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선배도 하는데 괜찮겠지. 이 정도 회사가 사기는 아니겠지. 스스로를 속였어요. 평생 불 속에 뛰어들며 남을 구했지만 정작 저는 욕심이라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은 화재 현장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반대하면 귀 기울이세요.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세요. 집만큼은 절대 담보 잡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70세가 되어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은퇴는 저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끔 소방서 동료들 생각이 납니다. 환송회 때 형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라고 했던 후배들. 그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모를 거예요. 새벽 배달을 하다 보면 해가 뜹니다. 예전에는 출동해서 돌아와 해 뜨는 걸 보면 뿌듯했는데 지금은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방이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자녀들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욕심을 조심하세요. 평생 모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